2절에서는 이제 숫자를 조금 길게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시계열 이렇게 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에스핑 앤더슨 분류 방법으로 해서 주주 모형, 영미식 모형 얘네는 제가 그래프에다 빨간색으로 그려놨고요. 그리고 뭐 약간은 뭐 모두 동의할 수 있을 정도의 국가별 분류일 수도 있지만 어떤 국가는 제 마음대로 그냥 영미 모형이야, 뭐 주주 모형이야 이렇게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넣어놨고 이 녹색은 삼인주의 그러니까 북구 모형인데고요. 파란색은 아까 제가 이렇게 노조 중심이라고 얘기했던 그 국가들은 또 뭐라고도 부르냐면 스테이크홀더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주주가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 근로자가 됐든 아니면 돈을 대출해주는 은행이 됐든 뭐 아니면 그쪽 지역의 사회의 사람이 됐든 이런 사람들이 뭔가 연결이 돼서 거기에 의사결정을 같이 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스테이크홀더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럽 대륙 뭐 유로피안 컨티넨탈 모델이라고도 하고 컨저버티브 유니언이즘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영어 표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들을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약간 재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옛날에 그 우리나라 물산업 때문에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를 출장을 한번 갔습니다. 한 15년 전에. 근데 이제 프랑스에 갔더니 물산업을 어떻게 하냐 하면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떤 수역이 있으면 그 수역에서 어떤 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래놓고 물산업 기업도 들어오고요, 지방정부도 들어오고요, 지역사회에 무슨 단체들도 들어오고요. 뭐 이래가지고 거기서 그 위원회에서 이거는 수도료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게 참여자 모형 같은 그런 모형으로 됩니다. 그리고 영국에 갔더니 어떻게 하냐면 영국에 갔더니 경제학자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에이전시를 하나 딱 만들어 놓고요. 그 에이전시가 숫자들 다 통계 자료 다 분석해가지고 어떤 지역은 물값이 얼마에 되고 투자 유도하려면 나중에 계약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 막 회계 분석해가지고 돌려가지고 다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오피스 이름이 에이전시 이름이 오파트예요. 그래서 뭔가 멋있는 건가 그랬더니 오피스 오브 워터예요. 그래서 오파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당히 그거 그렇게 된 거를 보고 나서 그러니까 정말 영미식하고 그 다음에 이 보수 조합주의는 정말 다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모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는 1인당 GDP를 최대한 길게 그래서 지금 여기 60년 정도 이렇게 했고요. 색깔은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색깔들 복지 모형별로 이렇게 해놨고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여기 잠깐만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네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이거 네, 파란색이랑 이거 빨간색은 좀 거꾸로 해놨는데 지금 요 그림은. 근데 어찌됐든 제가 다시 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제일 먼저 이 장기 1인당 GDP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일단 점선으로 해놓은 일련의 국가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얘네들은 1인당 소득이 지난 60년 동안 크게 성장 못한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이 국가들이 어디냐 하면 베네수엘라, 나이제리아, 필리핀, 근데 이제 중국은 물론 중간에 이제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뭐 러시아 뭐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약간은 OECD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데는 실선으로 일단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실선으로 그려놓고 해놔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쪽에 쭉 이렇게 색이 내놓은 거는 소득 순으로 가장 최종 연도에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싱가포르 소득 굉장히 높고요. 노르웨이, 미국, 덴마크, 스웨덴 뭐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일단은 요 순서를 이렇게 보시면 뭘 일단은 인식할 수 있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복지 모형으로 나눴던 복지 모형별로 소득 순위가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못 사는가는 일단은 그 복지 모형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주주 모형 했던 국가 중에 잘 사는 국가 있고요. 참여자 모형 했던 국가 중에 잘 사는 국가 있고요. 노르딕 모델 한 국가들 잘 사는 국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모형별로 딱 다른 거는 아니고요. 근데 뒤에서는 다른 거에 이제 몇 개 관찰될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제가 이게 모형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 그림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그리고 일본이 상당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못 살다가 잘 살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것만 한번 보시면 1960년대 거의 최하위 소득 수준에서 출발을 해서 1970년대 80년대 하면서 여기에 약간의 이렇게 굴곡이 있죠. 이게 당연히 뭐냐 하면 석유 파동입니다. 그래서 석유 파동해서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또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가 또 한 번 꺾입니다. 외환 위기요. 그 다음에 또 올라갔다가 또 한 번 살짝 머뭇거립니다. 이게 저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서 이런 형태로 다른 국가를 추월하는 국가가 별로 없습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싱가포르 그리고 중국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추월한 거를 가만히 보면 우리는 뭐냐 하면 개발도상국가들 다른 개발도상국들을 언제 추월을 주로 많이 했냐 하면 석유 파동 겪으면서 추월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외환위기 겪으면서 누구보다 낮아졌다가 다시 추월해서 갔냐 하면 그리스, 포르투갈입니다. 그리고 여기 2010년대 지금 이 코로나 요때 오면서 지금 우리랑 비슷하거나 우리가 추월하고 있는 국가들이 어디냐 하면 이태리, 프랑스. 그리고 요거 지표상으로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거는 PPP입니다. 그러니까 구매력 지수 환율이라는 것을 써서 좀 더 국내에서 소비하는 재화의 가격이 좀 못 사는 나라에서 좀 더 싸다는 것을 감안해서 환율을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PPP입니다. 그래서 PPP 상으로는 이미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이 일본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보통 쓰는 시장 환율도 한 몇 년 안에 일본보다 높아질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어떤 전 세계적인 위협, 위기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극복을 우리가 보면 약간의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는 있지만 다른 국가들은 어떠냐면 그런 위기가 왔을 때 그냥 정체됩니다. 근데 우리는 극복하고 올라가는 거고요. 다른 국가들이 이렇게 해서 그 이후에 정체될 때 다시 떨어졌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제가 기대하기는 이번 코로나 이후에도 다른 국가들은 정체되는데 우리는 다시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누구보다 잘 살아지는 거냐면 이태리랑 프랑스보다 잘 살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계단들을 쭉 올라왔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이고 이제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다른 국가를 추월하고 있는 국가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경제 위기 자체를 겪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겪습니다. 근데 경제 위기의 깊이가 깊지 않고요.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한다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위기 같은 거 잘 대응하고 실제로는 사회적으로 합의도 하고 외환위기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별로 우리가 해보지 못했던 사회적 합의도 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그리고 약간 공동체적인 것들이 발휘가 되면서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일본은 이제 잃어버린 35년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득 분배를 좀 보면요. 약간 속도를 빠르게 하겠습니다. 소득 분배를 보게 되면 이게 세금 내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연금 받고 보조금 받고 이런 거 다 한 이후에 소득을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고요. 가처분 소득이 얼마나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가를 보는 것을 제일 많이 쓰는 소득 분배 지표가 진위계수입니다. 그래서 진위계수고 진위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고 1에 가까워지면 나쁜 겁니다. 소득 분배가. 그래서 완전히 균등하면 0이고요. 완전히 불균등하면 1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에 가까울수록 그 소득 분배가 나쁜 국가인데 보면 못 사는 국가들이 소득 분배도 여전히 나쁘고요. 그리고 중국도 지금 소득 분배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미국, 싱가포르, 우리나라, 영국 이런 데가 가만히 보면 이제 같은 색깔을 띠고 있죠. 그리고 제가 분류하기는 영미식이라고 분류를 한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영미식 국가들이 뭐냐 하면 복지제도가 많이 발전돼 있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예외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생각보다 복지적인 요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따가 재정에서도 볼 거지만 그래서 주주 모형에서는 예외적인 국가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고서는 보면 일단은 전반적인 경향은 뭐냐면 가처분 소득이
뭐 주주 모형 국가에서 좀 나쁘다. 소득 분배가 영미식 모형 따르면 좀 나쁜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에 있는 제일 특징적인 국가가 요 녹색으로 표시한 국가입니다.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0.25 제가 이거는 일부러 이거 숫자 뭐 하느냐고 이걸 25 썼지만 이제 진위 계수는 0.20, 0.25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녹색으로 모여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소득 분배를 잘해서 균등하게 분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관찰되고요. 그리고 그 유럽 대륙 모형이 그 중간쯤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또 하나 약간 뭐 시계열로 최대한 길게 보려고 하는데 조금 패턴 중에 좀 특히 이제 북구 모형에서는 제일 명확하게 많이 드러나는데 1980년대부터 해서 1990년대 중반부터 해서 소득 분배가 전체적으로 숫자가 올라가니까 나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득 분배가 나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에서는 보통 무슨 얘기하냐 하면 80년대 이때 나빠진 거는 컴퓨터 때문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90년대 중반 이후에 나빠진 거는 WTO 때문이야 뭐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이 발전되는데 고소득자에게 숙련된 사람한테 유리한 기술 발전이 있었고요. 컴퓨터를 주로 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역이 굉장히 국제 무역이 많이 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수익 자체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이 하고 못 사는 사람의 격차가 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관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그런 소득 재분배 이루어지기 전에 있는 시장 소득 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여기서 제가 지금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아까는 녹색 국가들이 쫙 아래 모여 있었죠. 지금 녹색 국가들이 어떠냐 하면 모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굉장히 높은 숫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북구 국가들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 시장에서의 소득 분배, 그냥 사람들이 세금 내기 전에 연금 받기 전에 보조금 받기 전에 소득 분배는 굉장히 불평등합니다. 굉장히 그렇게 돼 있고 결국 균등해지는 거는 언제냐 하면 소득 그 분배가 이루어진 이후에 균등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분배 정책을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관찰되고요. 그리고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 하면 뭐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표현을 합니다. 1차 분배, 뭐 2차 분배 뭐 이렇게 하는데 1차 분배라고 얘기하는 게 시장 소득, 시장 가격, 그러니까 임금 뭐 이런 것들이 균등하게 좀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하고 숙련 노동자의 임금의 격차가 크지 않게 한다든가 일부러 뭔가를 해서 뭐 그런 걸 1차 분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2차 분배는 일단 소득이 발생한 이후에 세금이나 보조금 아니면 뭐 기초생보 뭐 이런 거 통해서 재분배하는 걸 2차 분배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3차 분배 중국에서 뭐 공동부유 나오면서 그거 3차 분배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죠, 자기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다 소득하고 나서 자발적으로 좀 돈 많이 한 사람들 뭐 기부금도 내게 만들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2차 분배 쪽이 상당히 북구 국가들이 강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뭐 시장 소득 진위하고 가처분 소득 진위하고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못해서 소득 재분배가 아직 크지 못하다 그런 지적들은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를 뭐 그러니까 뭐 세금 굉장히 누진적으로 하고 뭐 아주 중과세하고 뭐 그래야 된다 뭐 그런 거 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저도 제 성향으로 제가 주장하는 정책은 고소득자에게 굉장히 강하게 세금 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뭐 뒤에서 잠깐 보시겠지만 그리고 저 선후배 그 조세하는 학자들은 제가 그 얘기하면 뭐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 소득 이렇게 개인 소득세 구조를 이렇게 쭉 보면 뭐 한 6%부터 45%까지 세율 구간이 쭉 있고요. 제일 마지막 세율 구간이 10억 이상에 대해서 세율이 45%입니다. 10억 이상인 사람의 소득에 대해 내가 11억을 벌었다 그러면 그 1억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45%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4.5%를 추가해서 거의 반을 뺏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주장하기는 더 뺏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세율은 올리지 말고요. 저 맨 마지막 기준소득을 10억이 아니라 5억쯤으로 낮추자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굉장히 반대하시는 분은 굉장히 반대하십니다. 근데 조금 이따가 제가 그런 주장에 대한 근거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어찌됐든
제가 가지고 있는 편향,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지향점은 복지국가로 가자. 그리고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로 가야 하고 우리나라는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그리고 그거와 맞춰서 하려면 세금을 더 걷는 수밖에 없고 세금을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지키면서 더 거두면서 형평성을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라는 고민에서 뭐 그런 방안들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용도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저희가 이제 보기로 했으니까요. 지금 여기서 보면 뭐가 있냐면 이 녹색이 우리나라 고용률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빨간색이 지금 OECD 전체 평균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막 다른 실선들이 OECD 각 국가의 고용률이고 2000년부터 쭉 지금 길게는 아니고요. 지난 한 20년 정도 동안 이렇게 있는 걸 보고 녹색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게 한 60%쯤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7% 8% 이렇게 가 있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에 7%포인트 뭐 이 정도 고용률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고용률 올라가는 거는 당연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나면서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여전히 뭐 다른 그 OECD 국가에 비하면 조금은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보다 여전히 조금 낮고 그게 갭이 좀 줄어드는 듯 했다가 또다시 약간 벌어져 있고 지금도 여전히 갭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로나 위기 왔을 때 우리나라 고용률 떨어진 부분들 있는데 그 고용률 떨어진 부분이 OECD 전체 떨어진 것보다는 조금 덜 떨어졌던 부분들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중요하게 근데 아마 이제 고용은 어떤 숫자 단순히 보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그 고용의 어떤 그 퀄리티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뭐 그런 부분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요 그림에는 잘 표시는 안 돼 있지만 고용률이 높은 국가들이 있고요. 굉장히 낮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들 좀 몇몇 대표적인 국가들 여기 나열해 보면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노르웨이, 독일, 호주, 스웨덴, 덴마크 등이 높고요. 그 다음에 튀르키예, 이태리, 그리스, 멕시코, 스페인, 벨기에, 프랑스 등이 낮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이 국가 이 리스트를 보시면 드는 생각이 뭐냐면 뭔가 좀 뭐 시장 친화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약간은 고용과 관련된 정부 역할들이 상당히 있는 국가 우리가 얘기할 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부르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일자리 연계해주고 훈련시켜주고 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잘하는 국가들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뭐 저도 그렇고 그동안 이제 뭐 저는 이제 복지 쪽 얘기할 때 뭐 뒤에 가서 복지 쪽 지표를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우리나라 복지 정책사를 보게 되면 70년대 80년대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보험들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외환위기 겪으면서 공적 부족, 그러니까 기초생보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뭐 일시적으로 낮아지거나 아니면 근로 능력을 상실했거나 이런 분에 대해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복지 그 저기에서는 뭐 공적 부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적 부조가 외환위기 이후에 90년대 말에 만들어지면서 실제 아주 법제화되고 출범한 건 2000년입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졌고요. 2000년 이후에 막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고 논쟁한 것들이 결국은 다 뭐냐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 서비스입니다. 2000년대 뭐 조금 지나서 2007년 8년 뭐 이랬을 때 무상급식 뭐 나왔고요. 반값 등록금 나왔고요. 뭐 주거 뭐 공공의료 뭐 그다음에 저 의료 보장성 강화 뭐 그다음에 뭐 저 취업 훈련 강화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화두입니다. 그러니까 의료 보장성 강화라든가 무슨 주거에 대한 정부가 어떤 공공성 공공 임대라든가 뭔가 다른 형태 무슨 청년이든 신혼주택이든 신혼가구든 뭐 이런 거 보면 그런 것들을 전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사회 서비스라고 부를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사회 서비스는 현금이 됐든 현물이 됐든 뭔가 인간이 살면서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정부가 공적으로 제공해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보통 소셜 서비스라고 부르고 제일 뭐 대표적인 게 뭐 의료, 우리 건강보험 체계 있죠. 그래서 의료나
아니면 교육훈련, 교육하는 거,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그 다음에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 예, 그 다음에 뭐 교육훈련, 뭐 취성패하고 뭐 하고, 뭐 그 다음에 주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사회서비스라고 묶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논쟁하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사회서비스 쪽은 많이 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수석으로 들어간 안상훈 교수가 실제로는 스웨덴에서 공부한 친구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친구.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쪽 하는 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정 운영한 거에 대해서 그냥 제일 중요한 지표로다가 국가 채무 비율을 그냥 예산정책처에 있는 그래도 제일 정리되어 있는 데이터를 1974년부터 뭐 최근까지 그냥 국가 채무 비율 얼마나 정부가 재정 운영을 건전하게 했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실제로 이 국가 채무 비율이 70년대 이후에 이렇게 90년대 중반까지 낮아지고 있습니다.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재정을 정말로 잘 운영한 겁니다. 그래서 세입 내 세출 원칙, 뭐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막 저기 하지만 전두환 대통령 때 상당히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조치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요 80년대 이후에 이거 그렇게 떨어지고요. 그리고서는 실제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10% 아래에 있었습니다. 외환위기 직전까지. 그리고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가 채무가 이제 빠르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한 2번 정도 거쳐서 올라가는데 실제로 이 2번에 걸쳐서 올라가는 것 자체가 둘 다 외환위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여기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가 88년이 이제 외환위기니까 외환위기 직후에는 별로 안 올라갔죠.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가 좀 많이 썼고요. 예, 그 다음에 외환위기 겪으면서 그 구조조정하는데 국가 채무는 안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숨겨놨었어요. 예보채, 캠코채에다 숨겨놨었죠. 그러니까 예금보험공사하고 캠코에서 오히려 공사채를 발행해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기업들 구조조정하고 외환위기 극복하는 데 썼고요. 실제 캠코하고 예보채를 국채로 전환합니다. 그 이후에 2000년대 들어와서. 그래서 실제 여기서 늘어난 게 외환위기 때 쓴 겁니다. 그래서 요때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은 뭐 그래도 유지되는 듯 하다가 뭐 2011년, 12년 때 뭐 이렇게 좀 올라갔다가 기울기가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 하면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바뀌어서 전체적으로 지금은 50% 정도 되는데 물론 OECD 평균 대비하면 여전히 뭐 괜찮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저는 그거는 그렇게 아주 맞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한 요소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그림으로 좀 잘 정리가 안 돼서 제가 이제 여기에서 정확하게 숫자 계산해서 한번 해놔봤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11.5%포인트 증가했고 이거를 이제 연도로 나눠서 그냥 단순 계산한 게 1.15 정도 됩니다. 한 해 GDP 대비해서 한 1.15% 정도 더 끌어다 정부가 쓴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가 지금 요게 1.02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이 낮았다 이렇게 뭐 얘기하기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가 아까 좀 전에 정말 그래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기울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바뀌고 이제 숫자가 다 나왔으니까 연평균이 2.74입니다. 엄청 돈 쓴 겁니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잘못한 재정 정책이고 그리고 실제로 홍당기 총리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40% 하니까 그게 꼭 지켜야 되는 거냐 그랬다가 갑자기 또 그냥 풀고 나가고 그리고 예산 안의 내용들 보면 기존에 상당히 지켰던 기재부가 지켰던 예산 원칙들이 제가 보기에는 무너진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회보험에서 나가야 될 것들이 우리나라 예산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게 숨겨져서 들어온 것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산 운영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문재인 정부가 원칙이 무너진 정부였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